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긴장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한국이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필수적이고 시급한 일입니다. 최근에 현무5 미사일, 혹은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의 군사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국방 분야에서의 자급자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기술이 크게 진보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최대 8-9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적의 방어 시스템의 강력한 지점을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5의 개발은 한국이 현재 직면한 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중국과의 긴장된 관계에 대한 강력한 국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 등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한국의 이 새로운 군사 능력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줍니다. 탄도 미사일 연구 및 개발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 정책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리는 그것이 한국에게 가져다주는 전략적 의미와 현재 상황에서의 강력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그것이 지역 안보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상상도 못했던 미친 화력을 내뿜자 해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자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건데요. 특히나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 가능할 만큼 위력이 엄청나자 중국에서 난리가 나면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해당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은 한국의 화력이 미쳤다고 소문이 무성하다고 하는데 외신과 해외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평양 주석궁을 초토화할 괴물 미사일 현무5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을 비롯해 중국 본토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우리 국방부는 현무사, 현무5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시험 발사 시점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무45는 모두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전략화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현무사는 탄두 중량 2톤급으로 작년 9월 치러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됐었지만 현무는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무는 탄두 중량이 89TU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워 괴물 미사일로 불리며 한 발로 주석궁이나 금수산 태양궁전, 진화100M 이하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현무5를 꺼내든 건 최근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된 북한 영변 핵단지 내 경수로와 관련된 일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해 여름 냉각수 식별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의 시험 가동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영변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며 작년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북한은 2010년부터 영변에 경수로를 건설해왔지만 완공 목표 시점인 2012년을 훌쩍 넘기고도 완공을 못하다가 이제야 가동하기 시작한 셈인데요. 영변 경수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가 북한에 건설하려고 했던 1000MW급 한국형 경수로를 역설계한 것으로 발전 용량은 2530MW급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영변 경수로 가동과 관련해 북한이 일부 극소량 핵물질을 장전의 원자로 시험 가동하면서 시설을 보완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경수로를 군사용으로 활용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 쓰이는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시험을 할 수 있고 경수로 가동 중 만들어지는 3중 수소는 수소폭탄의 재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던 일이지만 북한이 경수로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이유로 이번에 현무도 꺼내들어 맞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형 삼축 체계 중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인 현무사와 현무5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조만간 전력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도 우리의 현무5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쳤다,
사실상의 ICBM인 괴물 무기를 만들어냈다고 화들짝 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작년 12월 26일부터 29일 사이 서해상에서 현무호 발사 시험을 실시했으며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쳤다고 일제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현무호가 고각 발사 방식으로 발사돼 속도가 마하 15에 이르며 적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회피 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외신들은 미사일의 사거리가 탄도 중량에 따라 최대 30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며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지면 실제 폭발 위력은 11톤 이상으로 앞으로 있을 성능 개량으로 14톤급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현무호가 높은 수준의 탑재 중량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관통형 단일 탄두 버전과 더불어 다탄두 버전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결국 종합해보면 한국이 개발한 건 IRBM이나 ICBM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이를 고위력 미사일로 축소해 발표하는 특이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방산업계에서는 현무호에 대해 사실상의 ICBM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렇듯 과연 현무호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지 눈으로,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최근 공개된 해외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현무사 오는 서해 태안반도 인근에서 발사됐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85km를 비행해 해상 표적을 향해 바다로 낙하했으며 또 다른 건 185km를 남하해 무인도에 있던 표적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현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동 발사 차량을 개발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에 테스트 중인 대형 발사 차량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이는 앞서 작년 국군의 날에 공개된 이동 발사 차량보다 더 크기가 크며 바퀴도 1620개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대 40톤에 달하는 미사일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심지어 화물칸과 전방 캐빈이 따로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동 발사 차량이 기존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무호의 위력이 종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엄청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에서도 현무호를 중국에서는 절대 못 막는다며 국가 비상사태급에 준하는 위기를 맞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유출된 인민해방군 방어체계 1급 보고서에서도 현무호를 절대 막지 못할 것이라며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중국 CCTV 산하 군사 전문 채널인 국방의 새로운 관찰에서도 현무호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핵전력이 없는 한국이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다고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현무호는 관통력만 놓고 보면 전술핵보다 더 우위에 있어 중국의 HQ-9B가 현무를 요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 채널은 현무5의 미사일 사거리는 1500km 이상 타격이 가능하다며 북쪽을 향해 사각지대 없이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킬체인 계획에 의해 현무5의 개발이 완료된 뒤 성능과 위력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이외의 목표에 일정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체는 현무호는 북한의 지하 요새를 타격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깊은 관통력을 지닌다면서 지하 요새를 파괴하는 능력과 공격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무의 총 중량은 36톤으로 미국의 ICBM과 동급이며 웬만한 위성 발사체와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탄두 무게만 8톤에 달하는데 운동에너지의 경우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이 낙하할 땐 마하 10 이상이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만큼 운동에너지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에서 중국 공군이 보유한 방어체계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폭로가 나와 중국이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인민해방군 공군 사령부 참모 출신이자 미국으로 도피한 야오청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영상에서 그는 예산은 충분했지만 부패로 인해 실제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항공기 연료를 가져다가 음식을 직접 해먹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군의 전투력은 엄청나게 과장돼 있는 상태라면서 공군 로켓군의 경우 방어력이 없어 혹시나 피격당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로 중국 공군이 보유한 방어체계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허술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중국이 왜 이렇게 현무5에 대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현무5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라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인데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현무5 위력 덕분에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탄두인 MIRV를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특히나 중국에게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현무5 같은 89T 탄두의 경우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를 지니며 탄두를 1T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거리 3000만 3500km면 중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거리라 현무5에 대해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말하면 사거리 3000만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에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단을 추가하면 바로 ICBM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대한민국은 미사일 강국으로 불리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중국의 숱한 도발과 위협이 타격감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열린 MADEX 2023에선 한국형 항공모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올해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나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선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난 중형 항모의 모습을 띤 한국형 항모가 등장하자 한국에서 아시아 최강 항모가 탄생한다며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 바다의 무기고 움직이는 해상 미사일 탄약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합동화력함입니다. 실제로 합동화력함은 괴물 미사일 현무 500발을 퍼붓는 등 단 한 발만으로도 단숨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역대급으로 벌써부터 북한을 벌벌 떨게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도 포기한 일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하고 있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또 하나의 거대한 한 획이 그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얼마 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조선업계를 향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하나오션 출범으로 14년 만에 조선업의 꿈을 이룬 한화그룹은 방산 DNA를 주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규모 함정 수주를 따내는 게 당장의 특급 미션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하나오션은 첫 대규모 채용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한화체제의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해군 강국 조성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업체들 역시 하나오션을 비롯해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하는 등 업황이 안 좋았던 몇 년 전과 비교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며 하나오션의 대규모 채용이 이런 좋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MADEX 2023에서 차세대 호위함 한국형 구축함 개발 사업을 정조준하며 수상한 명가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은 주력 수상함 사종을 공개했는데 바로 울산급 배치 3FFX, KDDX,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 합동화력함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MADEX 2023에선 하나오션의 부스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비롯해 최대 100발 안팎의 각종 탄도순항 요격 미사일들을 탑재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얘기만 나왔던 합동화력함이 이번에 실제 모형이 처음 공개되자 엄청난 이목이 쏠렸던 것으로 이 같은 함정의 도입 추진은 세계에서 처음이라 더욱더 주목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7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서 합동화력함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m에 달하며 특히 예상보다 많은 약 100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기 VLS들이 장착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당초 검토됐던 합동화력함은 5000T급의 80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기를 탑재하는 형태였는데 예상과 달리 외형이 스텔스함 구축함 형태를 띠는 등
화력도 계획보다 강화된 탑재 미사일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껏 힘을 실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몇 년 전부터 합동화력함의 구성이나 목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공식적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힌 건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4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합동화력함의 개념 설계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뒤를 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MADX 2023에서 합동화력함 개념 모델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개념 설계는 말 그대로 개념을 잡는 것으로 세부적인 부품 하나하나까지 정하지 않지만 길이, 폭, 무게, 사용 장비의 큰 틀을 잡고 어떤 성능을 낼 수 있을지, 가격과 제작 시간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설계입니다. 그런데 앞서 4월에 대우조선해양이 개념 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니 일을 시작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건데요. 이런 점을 미뤄볼 때 하나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알려진 5,000톤급 선체나 상륙함 개조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내놓았다고 하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부족한 점 없는 중대형 전투함입니다. 하나오션에 따르면 최소 10종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은 우선 선체 앞부분에 한 포는 없이 KVLS-1 수직 발사대에서 해공 함대공 미사일, 함대공 2 미사일, 해성 2 함대지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선체 중앙에 배치된 KVLS-2 수직 발사대에서는 현무4 2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초대형 미사일 3종이 추가되는데 15기가 장착된 초대형 미사일의 경우 길이 1013m의 트라이던트급 대형 탄도미사일을 4기의 기립형 발사대에는 길이 20m 정도의 미니트맨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건 대한항공이 누리호 기술을 사용해 제작할 25m 길이의 500kg급 소형 위성 발사체입니다. 즉 하나오션이 지금까지 한국이 개발한 거의 모든 장거리 순항 및 탄도미사일과 ADD가 비밀리에 개발한 고위력 미사일을 모두 탑재할 수 있도록 합동화력함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정착될 현무4 2함대지 탄도유도탄보다 큰 미사일들은 아직 정확한 운용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동화력함의 현실적 모습은 ICBM급 초거대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보다 해성 2함속 순항미사일, 초음속 대함미사일, 현무4 2미사일 3종을 운용하는 모델을 먼저 건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방산업계의 관측입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모형과 달리 KLVS-2와 미래형 지상공격 함포를 장착한 모델도 이미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KLVS-2와 미래형 함포를 장착한 합동화력함의 경우 동해상에서 전개해 유사시 활공 유도 포탄을 장착한 장거리 함포로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현무4 2 미사일과 해성 2 미사일로 1시간 내 100곳 이상의 북한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합동화력함의 스펙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함정 뒤편에 있는 길이 20m가량에 달하는 4기의 기립형 발사대인데요. 이는 평양 주석궁과 지하 100m 깊이에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한 발에 무력화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무5 4발이면 주석궁 일대 등 북한 권력의 중심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북 대량 응징 보복 핵심 무기인 현무5는 세계 최대 중량인 89톤의 탄두를 탑재하는데 실제로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3000km 비행할 수 있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로 인해 현무5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합동화력함에 탑재될 일만 남았는데요. 물론 한국 해군은 합동화력함이 아니더라도 현재도 수상함과 잠수함으로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화력함은 수상함과 전투기들과 달리 일시의 지상 목표에 대규모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롯이 지상 공격에 집중하는 함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합동화력함의 또 다른 이점은 포착이 어렵고 공격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특수전 부대들의 공격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합동화력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미국조차 포기한
그야말로 아무도 닿은 적 없는 미지의 영역에 처음 도전하는 전투함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서 1990년대 미 해군은 토마호크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이 걸프전에서 크게 활약하자 크루즈 미사일 수백 발을 대량으로 탑재한 아스널 쉽의 건조를 추진했었습니다. 가성비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되 함정 방어 미사일과 함포는 탑재하지 않고 미사일만 탑재한 병기고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논란이 많아 취소됐습니다. 우리 합동화력함이 세계 최초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화력함은 올해 안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상세 설계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까지 도입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북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보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가 바로 합동화력함인데요. 합동화력함의 탄도미사일은 몇 분 안에 즉각 북한의 핵심 목표 수십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자산으로 우리 해군과 방위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엄청난 결과를 내놓아 전 세계 방위산업에 새로운 역사를 쓰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은 봉봉 마르코스로 교체됐지만 2016년부터 6년간 필리핀을 통치했던 건 로드리고 두테르테러드리고 로어 DUTERT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럿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독재자입니다. 취임 당시 악과 싸우는 독재자가 되겠다며 취임 6개월 내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통치력이 너무 과감했던지 필리핀 내에서는 그를 사퇴하라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고 미 국가정보원은 비밀보고서에 독재자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써가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규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두테르테는 그 상대가 누구든 절대 기죽는 법이 없습니다. 필리핀의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이면서 세계 2위권으로 평가되는 국기로 평가되는 군사력을 가진 중국에게도 말이죠. 남중국해 분쟁으로 한참 시끄럽던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두테르테와 시진핑 사이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오고 갈 정도로 격해졌었죠. 그런데 이 회담 직후부터 두테르테는 목숨 걸고 남중국해를 결사수호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수호자로 선택한 것이 한국에서 퇴역한 군함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참 지나서 밝혀진 이야기지만 지난 2014년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대고 강력하게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를 연쇄 방문해서는 필리핀의 군함을 공유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정대로 공여된다면 한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보통 제3국으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하니 그 어떤 국가도 대놓고 간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이 문제로 삼은 군함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연말까지 무상 기증하기로 한 220톤급 포항급 초계함 한 척입니다. 한국은 이와 함께 다목적 상륙정 한 척과 고무보트 16척도 무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었죠. 포항급 초계함은 1980년대 건조를 시작해 총 24척이 만들어진 승조원 95명이 탈 수 있는 대형 함정입니다. 그중 포항급 초기형이라 부르는 4척은 이미 퇴역했거나 퇴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017년 집중 논의를 거쳐 2019년 8월 필리핀에 인도됐습니다. 참고로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 역시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단돈 $100라는 사실상 무상으로 공유해줬는데 필리핀으로 건너간 충주함 2016년 퇴역은 현지에서 콜라도 야삐알피 CONRADO 예비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현재 필리핀 해역에서 경계 임무 활동을 하며 영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함, 즉 콜라도 야비 경계를 시작한 이후 두테르테는 굉장한 자신감이 생긴 반면 시진핑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무기가 하나 생긴 겁니다. 왜냐면 이 충주함 이전까지 필리핀에는 미사일을 쓸 수 있는 군함이 단 한 척도 없었는데 이제 함대함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전투함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간 중국 어선들이 남중국해나 필리핀 영해에 와서 마음 놓고 활개를 쳐도 그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목숨을 내놓고 활개를 쳐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이면에는 남중국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인민들에 배포할 목적으로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는 중국 대륙에서 930km 떨어진 남중국해 주변으로 직선 9개를 그려넣은 후 이를 남해 9단선이라 기록했죠.
그런데 이 선을 전부 연결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의 앞바다까지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중국 영해가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해양 영토 분계선을 가지고 수십 년 후 이를 인정하라니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남중국해 일대는 수많은 어획량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등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더욱 노골화됐는데, 이에 빡친 필리핀이 2013년 상설 중재재판소 PCA에 중국을 제소해버렸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PCA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조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남해고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중국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중국은 이제까지 주장해오던 영유권의 법적, 역사적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됐고,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이대로 멈춰서면 중국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군력을 과시하면서 남중국해에 접한 동남아 국가들을 도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맞설 요량으로 전투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두테르테 역시 한국으로부터 FA-50과 호세 리잘급 호위함 등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해갔고, 충주함 초계함을 포함 제비급 고속정, 참수리급 고속정, 물계급 군수지원정 등을 거의 무상으로 공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비싼 돈 주고 팔아도 되는 이 함정들을 무상으로 공여해주는 것일까요? 왜냐면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워준 고마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콜라도 얇은 실존 인물로 한국 전쟁 당시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이 경기도 연천군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율동 전투 때 부하를 구출하려고 역습을 감행했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육군 대위의 이름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의 희생을 기리고자 2018년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죠.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육태, 공에서 못 만드는 무기가 없는 상황인데 무상으로 함정을 공유한 국가는 필리핀뿐 아닙니다. 2014년에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유일한 참전국인 콜롬비아의 동해급 초계함인 안양함을 무상으로 공여해 나리뇨함으로 재취역했죠. 이렇게 한국이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국가에 퇴역하기는 했으나 값비싼 함정을 무상으로 공유하는 이유는 감사함 때문입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여간 130만 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영토는 폐허가 됐지만 불굴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10위권 선진국이 됐죠. 광복 후 1990년대 후반까지 원조를 받던 한국은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24번째로 가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 뒤에는 한국을 구하겠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달려온 유엔 산하 21개 참전국과 낯선 한국 땅에서 목숨 바쳐 싸운 참전 용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평생 참전국과 참전용사분들께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 기관, 단체 등이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직접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한국은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이,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참전국에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경우 전함 무상공여 외에도 코이카는 1991년부터 약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고 4년에 걸쳐 약 14억 명을 파병한 터키에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올 2월에 발생한 강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약 60억 원과 약 60여 명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파견했죠. 또한 지상군 1개 대대와 군함 1척을 파견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에는 코이카 창설 이후 약 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직후 황제근위대로 편성된 육군 1개 대대 규모의 병력 300여 명을 보낸 에티오피아에는 매년 지원액을 늘려가며 중진국 진입을 돕고 있으며 대략 1억 원의 ODA를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AP통신, 폭스, CBS 등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다급히 찾는 기사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타전된 기사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으나 전쟁 후유증과 고령으로 병환을 앓고 있는 참전 용사들에게 한국의 의술로 보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한 작은 기업이 감사함을 표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기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일에 이르기까지 병과에 관계없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제향군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기업이 참전 용사들의 치료비 및 수술 비용이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과 함께 한국을 찾게 될 그 보호자의 항공기와 숙박비까지 좋기 1인당 몇백만 원이 소요될 테지만 이 기업에서 이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병환 등으로 한국을 방문해 직접 치료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께는 거주지역 의료진과 협업해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동일한 의료 지원을 현지에서 제공하기로 했죠. 물론 참전 용사라고 해서 모두 한국어에 능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역사를 준비시키는 꼼꼼함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물론 해외 네티즌 역시 이러한 기사들을 공유하면서 감동적이야라거나 한국은 꾸준히 은혜를 보답하네와 같은 일반적인 반응에 더해 한국 의료기술의 대단함을 높이 사는 반응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또한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돕는 게 놀랍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거짓이 아닙니다. 한국은 정부, 민간단체뿐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까지 나서서 벌써 70년도 전에 한국을 도왔던 이들에게 보훈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전 용사분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목숨을 내걸고 한국을 도왔다는 것을 후회할까요? 아직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깊은 애정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죠. 일례로 네덜란드 출생 참전 용사 월렘 코넬리스드 바우주르 씨는 정전협정 체결 하루 전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0월 사망 직전 내가 피 흘려 지켜낸 한국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정부가 유해를 봉헌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92세 노령의 튀르키예 출신 무이틴 카라만 씨는 항상 오늘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전쟁 당시 그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처참함을 한국에서 봤지만 기적 같은 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수년 전 한국 정부가 초청해 한국을 다녀온 그는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아 뿌듯했다. 이렇게 큰 발전을 이뤄낸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웠다며 뿌듯해했죠. 그리고 죽기 전 다시 한번 한국에 가보는 것이 꿈이라는 그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항공, 숙박 및 수술 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기업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인프레시아 ENFRESH라는 중소기업입니다. 아주 작은 국내 욕실 화장품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은 오래전부터 한국뿐 아니라 해외 언론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를 위해 무료로 안과 검진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면서 에티오피아 현지 언론은 희망을 가져왔다며 엄청난 관심을 보였었죠. 이렇듯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프레시는 작은 기업이 조금 무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업으로 참전 용사 지원에 앞장선 인프레시는 그간 국내 참전 용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선불 카드를 만들어 6.25 참전 유공자회에 전달한 바 있고, 이 카드는 얼마 전 부산에서 생계를 위해 참기름과 참치를 훔쳐 화제가 된 참전 용사분께도 전달됐습니다. 또한 6.25 전사자 유해발굴감식단의 활동을 알려오고 있기도 하죠.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분들의 안과 검진 및 백내장 수술뿐 아니라 전 세계 16개국 참전국 관저에는 황금 카네이션을 선물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아예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로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90세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를 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걸고 기꺼이 싸워준 영웅들을 위해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전히 뒤숭숭한 루마니아에서 K9의 넘사벽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터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도입 평가에서 K9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체 불가 존재감을 과시한 건데요. 심지어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벌써부터 K9의 단계적 개량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올해 본격적으로 신형 포탄이 양산될 거라고 연신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격력이 대폭 향상된 K9의 새로운 등장 소식이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WDS에 참가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전시회 부스를 가득 채웠는데요. 사우디에 수출한 다연장 로켓 천무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대포병 탐지 레이더 II,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등 지상 장비가 총출동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목적 무인 차량과 디펜스 드론, 수출형 K-30톤급 차륜형 장갑차와 같은 주요 제품 라인업을 WDS에 대거 등장시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기업인 기아도 개최지인 리야드에서 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중형 표준 차량을 공개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 방산 고객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력을 마음껏 뽐내는 등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음을 한몸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은 2024 WDS 기간 중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산 협력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장갑차 등 지상무기 체계부터 로봇과 위성을 활용한 감시정찰 체계까지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중장기 계획에 참여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요. 천궁이 수주를 비롯해 이번에 한국이 사우디 중장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KF-21, K9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의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9 자주포를 사상 최초로 제안하면서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에 걸림돌이 됐었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원하면 도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인기 폭발인 K9의 추가 수주가 이어질 거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인 1월 말 핀란드에서 K9 유저클럽 모임이 세 번째로 열렸었는데 군사정보 공유 협의체 성격을 띠면서 한화의 무기 수출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9를 구매해 운용 중인 6개국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지난달 헬싱키에서 열린 K9 유저 그룹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에서 5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특이하게 미국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각국에서 도입한 K9의 운영 성능을 공유하고 실전 경험을 논의하는 장으로 부품 지원 등 한화의 맞춤형 서포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한화는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하면서 K9 유저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는데요.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2와 K9A3의 향후 10년간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K9의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국에 수출된 모델은 기본형 K9과 초기 개량형 K9A1 두 종류입니다. K9A1이 일부 전자장비와 센서를 개량한 소폭 개량형이었다면 K9A2와 K9A3는 기존 K9과 아예 다른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점이 개량됩니다. K9A1만 해도 이미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가진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기서 성능이 대폭 개량된 자주포가 나온다고 하니 기존 K9를 보유한 나라군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 겁니다. 실제로 K9A2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늘릴 계획으로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제조업체인 한화가 유럽에 K9의 예비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의 구미를 확 당기게 했습니다. 이렇듯 K9 유저 클럽이 계속해서 개최되면서 K9 운용국뿐만 아니라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루마니아의 경우 아직 K9 도입 계약도 안 했는데 유저 클럽에 참가하면서 정회원이 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올해 안에 K9 도입을 마무리하면서
10번째 K9 유저클럽 회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유럽의 방산 매체들은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화의 K9 자주포 구매를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 육군엔 자주포가 없었지만 사실 루마니아는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 체계를 바꾸기 위해 K9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인 폴란드가 K9과 K2, 천무 등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를 운용하면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나토 회원국들이 유사시 무기와 탄약을 서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와 호환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의 K9의 높은 점유율은 K9 구매국들이 매년 한 곳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유저클럽 개최를 가능하게 했는데 루마니아 역시 이 유저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K9 구매를 최종 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자주포 후속 지원 시스템 덕분에 K9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사업에는 K9과 함께 독일 PGH-2000과 튀르키의 T155 FIRTINA 등 네로라하는 자주포들이 1차 입찰을 통과했지만 루마니아는 초지일관 K9로 직진했는데요. 이미 현지에선 K9이 최종 낙찰돼 서명만 남겨둔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1일 루마니아 신형 곡사포 시스템 사업의 접수가 마감되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현지 군사 전문 매체는 제안서 접수 마감 소식을 전하며 K9의 폴 포지션을 차지했다고 연일 보도했는데요. 폴 포지션은 예선에서 1위를 기록한 드라이버에게 주어지는 본선 레이스 가장 앞 출발점을 말하는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폴 포지션을 차지한 드라이버의 우승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막 제안서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K9의 독일, 터키의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레이스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루마니아 신형 자주포 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주자는 독일 라인메탈의 PGH-2000이지만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독일의 까다로운 유지 조건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반면에 튀르키예가 내놓은 T155는 선정 가능성이 낮은 들러리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특히나 성능과 신뢰성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각종 리스크를 잔뜩 하는 경쟁 모델들과 달리 K9의 재원과 판매 조건을 보면 그야말로 탄탄합니다. 실제로 K9은 화포 탄약 후속 군수 지원 패키지 가격이 대당 80억 원 정도로 현재 배치된 HERAP탄 기준으로 55km 사거리를 발휘할 수 있고 분당 8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지녀 화력도 우수합니다.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가벼운 47T 전투 중량의 1000마력의 엔진, 유일한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갖추고 있는 데다 루마니아 지형 적합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렇듯 K9은 루마니아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보이며 이미 폴 포지션을 점한 한화는 하루 납기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하루 100만 달러를 내겠다는 파격적인 부가 조건을 제시해 경쟁 업체들의 넋을 나가게 했는데요. 이는 납기 지연이 일상인 PGH-2000이나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T155는 제한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따라서 10억 달러 규모의 루마니아 사업은 무난하게 K9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K9를 채택하면 나토 최전선이 모두 K9로 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K9, 최근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K9 유저클럽에서 밝힌 것처럼 단계적 개량이 이루어지는 등 올해 안에 우리 군에 도입돼 마침내 대한민국이 괴물 자주포를 얻게 될 거라는 벅찬 소식입니다. 현재 K9는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닌 포탄과 첨단 기술을 추가해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할 심산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앞서 2014년 K9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개발이 결정됐는데 비로소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합니다. 보통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K9는 K307 항력 감소 고폭탄을 통해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01 타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탄을 쏘면 항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 속도를 높여 사거리를 늘리는 식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는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에 이른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거리가 늘어나기에 K9의 포격 범위 또한 넓어질 수 있어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K9과 함께 제안하면 잠재적 수출 고객을 발굴하는 건 물론 기존 K9 구매국에도 사거리 연장탄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9는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전에 맞게 혁신하는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K9A 블라크1은 타격 능력 향상,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감소에 초점을 맞춰 개량을 진행 중인데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탑에는 탄약 자동장 전장치를 설치해 발사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화 기술이 적용돼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아울러 2030년대 등장할 K9A 블라크2는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으로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을 지닐 괴물 자주포에 가까운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 개선 또한 빨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방사청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현존 전력성능극 대화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군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기 반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주포 시장의 최강자인 K9이 더 많은 국가에 확산될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